자, 헬스 리터러시 연구 중에서 요 연구 정도는 좀 너무 연구라고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은 AHRQ라고 미국에 있는 어, 우리로 치면 연구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연구기관에서 헬스 리터러시 연구를 총 집대성해서 정리한 리뷰 페이퍼를 이제 낸 게 있어요. 요 페이지 요건데 어, 요거 한 편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나와요. 어, 잠깐 이제 돌아가서 그럼 건강 증진에서 왜 헬스 리터러시를 다뤄야 되냐? 결국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거의 컨셉은 병원에서 치료 중심으로 질환을 타겟팅해서 하는 전략을 여전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질병을 예방할 수도 없고 질병의 예후도 안 좋고 질병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 병원에선 잘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다시 원위치가 돼서 다시 병원에 가거나 이게 저희가 리바운드라고 하는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하면 결국은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고 사회도 그 구조에서는 성공적인 어떤 환자 관리, 질병 관리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질병이 생기면 잘 관리하는 그런 이제 건강증진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저는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국제회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헬스 리터러시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증진 국제회의는 건강에 관련된 정부 당국자 혹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간 공동 발전을 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나라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우리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좀 좋은 사례 없냐,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해가면서 좀더 각 국에 거꾸로 숙제들을 받아오는 거죠. 다음번 모일 때까지 뭐 담배 뭐 광고 금지하는 법안을 좀 만들어서 다음에 모이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담배 표시에 대해서 뭐 약간 이제 우리가 경고 문구 붙이는 것처럼 그런 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국제적인 표준을 정하는 회의인데요. 여기서 이제 2009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헬스 리터러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샹하이에서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상하이 선언 지금 나오네요. 9차 상하이 선언에서는 아예 대놓고 3대 축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좋은 거버넌스, 그러니까 국가나 거버넌스 체계에서 만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에서 할 게 있고, 마지막 개인 수준에서는 헬스 리터러시다. 이렇게 세 개 축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축으로 이제 헬스 리터러시가 들어가고요. 2010년까지 달성할 목표가 HP 2030이거든요. 2010년까지 달성할 목표 중에 하나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매저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매저가 뭐냐? 매저는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채택한 매저는 의료 제공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그 얼마나 이해하기 쉬웠냐. 그 쉽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20년까지 70% 넘기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기 2020년에 가까워지면서 70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지 그냥 하면 좋은 거 수준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 지표로 들어가고 이게 좋은 병원의 기준처럼 이렇게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야, 어떻게 해야 이 환자들한테 이걸 도대체 이해시킬 수 있을 거냐. 자료를 이제 뭐 그림을 넣어서 준비를 할까? 뭐 내지는 짧은 시간에 어떤 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표준 프로토콜 만들어 가지고 요런 거는 요런 걸 같이 제공을 하면서 팜플렛 같은 걸 같이 주면서 뭐 표시를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뭐 그런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비슷한 문항에 대한 질문을 한국 의료 패널에서 조사를 해서 물어보고 그 문항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90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훨씬 높습니다. 이거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진료 시간은 짧은데 서로 그렇게까지 불편함이 없어요. 이런 병원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기본 바탕은 어느 정도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2030년까지 달성할 미국의 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는 통괄 목표의 하나로 헬스 리터러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 보면 건강과 웰빙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평등 제거, 헬스 리터러시 습득, 이게 그냥 기본 원칙으로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 총괄 목표의 세 가지 중에 하나고요. 헬스 리터러시가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도메인들과 어깨를 나날이 할 만큼인가 저조차도 이게 갸우뚱거리기 되는데
굉장히 큰 얘기들과 같이 덩어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보면 격차 해소, 뭐 건강 환경 조성, 생애 건강 복지, 지식과 실천에 어떻게 보면 헬스 리터러치가 다 관여되어 있는 걸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에게 건강 습관, 건강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도 헬스 리터러치가 작동하지만 건강에 있어서 좋은 제도, 건강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걸 이끌 수 있는 리더를 뽑는 선거 이런 거에도 다 헬스 리터러시가 작동을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강한 환경 조성을 그냥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막연한 거를 넘어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만약에 어떤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럼 이게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건강에 혹시 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떠한 안전장치를 같이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개개인의 주민들이 의견을 표출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정보에 대한 이해, 정보를 활용해서 판단하는 능력, 그거에 대해서 응용하고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헬스 리터러시에 녹아 있다 보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카테고리 개인 간 지역사회 사회로 넘어가는 헬스 리터러시 범위로 보자 그러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주로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차원의 밑바탕이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데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드라이빙 포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달성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이걸 줄여서 이제 HP라고 부르는데 HP 2030에 처음으로 헬스 리터러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면서 지표로 성인 남자 여자의 건강정보 이해력 수준을 70%로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설정의 근거가 어, 음,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숫자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요 정도, 예, 약간 요 정도의 느낌으로 70%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들보다는 저희가 조금 높아요. 이 다음번에 슬라이드 중에서 보여드릴 텐데,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그렇게 달성을 뭐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걸 측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미 달성한 것처럼 보이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 결과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나 이런 인디케이터 조사한 걸 보면요. 여섯 번째 분과에 속한 내용이고요. 분과가 총 여섯 분과가 있고 그 분과 안에서도 세부 목표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헬스 리터러시가 지금 이렇게 쭉 그냥 제가 중점 과제를 그대로 긁어왔는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는 하자. 첫 번째가 우리나라 건강증진 이해 능력, 즉 헬스 리터러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현재는 없었어요. 어, 이제 2022년, 2021년에 이제 막 생겼습니다. 이 HP 2030이 나오면서 그 뒤따른 후속 조치들로 도구 개발을 했고 지금은 대규모 연구를 해서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자료 요청을 해서 오픈돼 있으니까 자료 활용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주기적으로 이걸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영역이 어딘지를 발굴하는 것부터 하자, 현황 파악부터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특히나 이제 이민자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나 뭐 이런 분들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물론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제 장애인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강 정보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장애인의 보호자들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건강 정보를 활용하는 거를 모니터링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걸 교육을 통해서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좀 할 수 있게끔 캠페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두 번째 꼭지고요. 세 번째는 앞서 보셨던 우리 그 질병청에서 만든 사이트처럼 뭔가 정보를 종합해서 전달하는 포털들이 한번 레노베이션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가 이상한 것들은 필터링 해내는 모니터링 기능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 모니터링이 질 관리의 핵심인데 요거를 제가 지금 후속 과제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과 내용들에서도 사실은 헬스 리터러시랑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 상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예, 영양 표시 의무화, 아까 보셨던 팩트 시트, 그러니까 라벨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노인 친화적인 건강 환경 조성에 노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건강 정보를 에, 고려한 그런 정보 제공, 그다음에 이걸 키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해보겠다라는 거죠. 헬스 리터러시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 우리가 AHRQ라고 미국에 있는 기관에서 집대성한 보고서에 들어있는 일종의 기전이에요.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 헬스 리터러시가 출발하면서 바로 이제 연결되는 게 지식이랑 그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게 지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헬스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서 지식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태도, 사회적인 규정, 규범, 그다음에 이제 셀프 에피커시,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 같은 것들이 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헬스 비헤이비어, 건강 행동에 대한 의도로 여기에 영향을 주고, 그 의도가 실제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하게끔 하는 요 구조로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연결과 함께 헬스 아웃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본 뼈다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약간 이제 뭐랄까, 이제 우리가 계획적 행위 모델이나 행위 이론이나 아니면 함정 행위 이론의 어떤 뿌리를 받고 이거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는 점도 있어요. 요게.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키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모식도기도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실증 연구에서도 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들인데, 헬스 리터러시가 낮으면 부정적인 건강 결과가 많이 생깁니다. 뭐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건강 결과라는 건 사망, 입원, 뭐 혹은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서비스가 권고되는데 그거를 이용을 잘 안 한다거나, 뭐 우리로 치면 백신을 덜 맞는다거나, 뭐 손 씻기를 덜 한다거나, 뭐 혹은 때에 따라서는 뭐 적절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무시한다거나 인식을 못 한다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낮은 뭐 신체 기능, 그다음에 이제 관리 능력이 저하되고, 투약에 대해서도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게 실증 연구들에서, 국내 실증 연구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이상한 증상이 느껴져서 난 이 약을 더 먹는 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이 약 계속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상한데 이 의사가 어련히 알아서 잘 줬겠어 하면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는 일종의 자기주도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그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는 수동적인 형태로 좀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특히 헬스 리터러시가 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 의존도가 좀 높아지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을 거의 이제 뉴스에서 다루는 것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서의 타인이 꼭 검증된 공인의 의사 혹은 의료 공급자뿐만 아닌 사람들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져요. 그러니까 타인이 나보다 좀 낫겠지, 나는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약간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얘기하는 이 헬스 리터러시가 과연 왜 헬스 관련된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시간상. 그래서 헬스 리터러시에 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재 가능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 이 헬스 리터러시는 마치 우리가 조금 장애가 장애인 것처럼 인식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즉 내가 다리가 불편한데 계단이 있으면 못 올라가는데, 계단이 없고 그냥 약간 경사로가 있다 그러면 경사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장애가 있어도 장애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게 되는 방해 요인은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그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잘 설계해서 그 안에서 최적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낮은 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발생시키는 불건강 결과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중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양쪽에 다 가능한 거죠.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서도 헬스 리터러시를 고려해서 제공하고, 시민들도 개인들도 정보 헬스 리터러시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교육이든 아니면 경험이든 이런 걸 올리면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헬스 리터러시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결과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중재가 가능하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고 이거를 앞에 있는 여러 보고서에서 강조했던 이유기도 해요. 헬스 리터러시의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제너럴하게 하는 것도 있고 커뮤니티 베이스로 하는 것도 있고 도메인으로 치자 그러면 새로운 뭐 영역들 그다음에 이제 식품과 관련된 거, 뭐 알코올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뭐 것들이 헬스 리터러시랑 연결이 있습니다.